뉴스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즘 법통 토미로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 따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뭐 피부 관리 하세요? 아니요? 양쪽에 이 남자들이 이렇게 다 뽀송뽀송하고 저만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아, 여기 분장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아 사실 요즘에 경제 이슈가 너무 핫해가지고 전화 많이 받으시죠? 전화도 많이 받는데, 네. 이게 너무 몰려서 나와요, 한꺼번에. 이게 뜨문뜨문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네. 이게 정권 초기다 보니까. 그쵸, 계속 것들이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오늘도 뭐 어제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제가 물리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전달해드릴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정말 요즘에 힘듭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어. 새로운 것 맞아요. 예. 좋은 소식이면 좋은데.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영향은 많이 받지만 네. 일반 생활인들이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멀리 있죠. 예, 서울에 올라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꼭 해보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거는 왜 하나도 없지?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옛날 드라마에도 나와요, 이 대사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모든 사람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네. 하잖아요. 진짜 모든 사람의 꿈일 정도로 집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 네.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어떤 자가 소유를 하든 아니면 임대로 살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집하고 얽혀 있으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나오면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눠볼 얘기가 네.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아, 나눠보려고 예. 해요. 지난해부터 나타난 거래 절벽 현상이 여전한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는 집값 하락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고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4주째 하락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책 전 정부 때 이제 불만 있으신 분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제일 많았죠.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오늘 집값 전망과 함께 그런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짜 짠 하고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네. 그냥 좀 이렇게 아기자기했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사실 기대가 커서 그런지 뭐 실망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 정도라고? 그리고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 뭔가 시장이 뭐 더 없어요? 뭐 약간 이런. 맞아요. 네. 이게 어디 식당에 와가지고 코스 요리 먹는데 먹다가 말고 이게 그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설마 있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저 후식 뭐 하시겠습니까? 커피 하시겠어요? 차 하시겠어요? 다 안 먹었는데. 배가 안 찼는데 맞아요. 그런 느낌. 약간 뭔가 찜찜한.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건 있고. 그래도 뭐 그거 조금이라도 우리는 네.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예. 것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낯선 단어가 있었는데 네. 상생 임대인. 삼성인데. 네. 예. 이게 뭐 착한 임대인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장에선 핫한 이슈가 됐는데 이 상생 임대인에게 대한 혜택을 늘려주겠다. 근데 이 혜택을 살펴보려면 그 임대인이면 집주인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 반대편엔 세입자가 있는 거니까 그쵸. 우리가 이게 다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고 그럼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 상생 임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착한 임대인 네. 비슷한 겁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그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뭐 월세를 5% 이내로 올려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이다. 착하신 분이네요 해가지고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이 이제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오, 그게 생각보다 되게 도움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는 집값이 처음 내가 집을 샀을 때 그리고 언젠가 집을 팔 때 이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면제해주는 일정 요건들이 있어요. 일단 1세대 1주택. 집은 한 채. 예, 집이 한 채. 그럴 경우에 물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9억 이하 뭐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초과하면은 얼마나 이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셨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정 부분 또 공제를 해줍니다. 이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데 임대인에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요건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요건들을 조금 풀어주는 게 이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무슨 혜택을 줘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이 혜택이 비과세 혜택을 주긴 하는데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작년 12월부터 사실은 시행됐던 제도이긴 해요. 그런데 2년 중에 상생임대인은 1년을 혜택을 풀어주겠다. 1년을 산 것처럼 해줄게요. 네. 나머지 1년은 와서 그냥 들어와서 나중에 사세요. 요거였는데 요번에 혜택은 그 1년마저도 없애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 살아도 돼요?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안 살아도 된다고? 그럼 굳이? 라는 생각에 이제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얘가 복잡하게 많이 얽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1세대 1주택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네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집이 여러 채니까 빌려줄 가능성이 많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1세대 1주택인데 임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데 전세나 살면서. 그렇죠. 맞아요. 네, 내 집은 월세나 전세 주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살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임대인들이 집이 여러 채니까 한 집은 내가 살고 또 한 집은 임대를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여러 채면은 난 혜택 없는 거 아니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주겠다. 요 단서가 포함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 기존까지는 나는 다주택이니까 이건 상관없네 네. 했다가 다주택자도 혜택을 준다고 그러니까 관심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다만 다주택이지만 나중에 1주택이 되면 네. 그 혜택을 주겠다. 아. 요 부분에 단서가 붙어 있어서 아하. 여기서 궁금증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집이 제가 5채예요? 네. 좋겠다, 그죠? 네. 5채. 5채인데 임대를 다 줬어요. 근데 그러면 한 채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제일 비싼 걸 제가 살다가 팔아야 되겠네요? 정답. 그러네.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세입자로서도 이 제도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임대인은 그런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A, B, C 세 채가 있는데 집값에 상관없이 이분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차익이 생기는 집을 맨 나중에 팔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보통 그런데 이런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 똘똘한 한 채라고 부릅니다. 예쁜 한 채도 아니고 똘똘. 똘똘한 한 채. 가장 똘똘한. 많은 차익이 생기는 집을 맨 나중에 팔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제도가 자칫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수요를 더 많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똘똘한 채가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냐? 서울. 네. 그 안에서도 뭐 강남. 비싼 곳에. 그렇죠. 비싼 곳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요를 더 자극하지는 않을까 하는 뭐 부작용도 우려하는 시선이 있고요. 일단은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그 똘똘한 채를 남겨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집이 여러 채 있어요. 네. 그런데 상생 임대인이라고 해도 A, B, C 중에 A라는 집에는 상생 임대인처럼 5% 네. 이 계약 갱신을 했고 다른 거는 뭐 갱신을 할 때 더 비싸게 보증금을 올려받았다 혹은 월세를 더 비싸게 받았다라고 그럴 수 한다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세 주택 중에 A주택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똘똘한 한 채를 계속 이 5% 안으로 유지를 해놔야 되는 한 번만 거군요. 하면 됩니다. 아. 그 갱신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한 번만 그렇게 갱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지만 쉽게 우리가 기억하자면 상생 임대 주택 딱지. 그러네요. A, B, C 주택 중에 A는 그렇게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딱지를 주고 집에다 붙여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B, C 주택은 그 딱지가 안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A 주택, B 주택 먼저 팔고 C 주택을 나중에 팔면 이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집주인들은 고민을 하시겠죠. 네. 어떤 거를 딱지를 할 건지. 네. 그러면 요 주택이 좀 차익이 많이 남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그렇게 주고 딱지를 붙여놓고. 근데 그것도 참 애매한 게 보통 이미 임대인들은 그렇게 차익이 많이 남는 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판단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똘똘한 한 채를 무조건 임대를 한 번은 줘야 되겠네요? 임대를 한번 주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냥 내가 살다가 내가 네. 거주하고 그냥 팔던가. 팔거나 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네. 뭐예요? 우리가 보통 한번 집에 들어가서 네. 계약이 만료될 때쯤 되면 따로 집주인하고 연락 안 하면 그냥 계약이 연장되잖아요. 묵시적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묵시적 연장이라고 해가지고 연장이 됩니다. 이게 계약 만료일 2달 전에 2달 전까지 아무런 상호 간에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그냥 연장이 돼요. 그런 걸로. 그렇죠. 그러면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약간 유리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묵시적으로 연장된 이 계약은 2년 동안은 세입자가 무조건 살 수 있어요. 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집을 이거 재건축할 테니까 허물 테니까 이거 아니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저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중간에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집주인은 그 통보를 받은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빼줘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갱신할 때 이전보다 다음 계약이 5% 이내로 계약을 그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다운을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운이 아니라 그 상한을 지켜야 된다. 5%까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새로 체결된 계약이 2년 동안 유지가 돼야 돼요. 2년. 아. 그래야 딱지를 딱 붙여주지. 안 그러면 딱지를 붙여줄게요. 기다리고 있다가 2년이 유지가 안 되면 안 붙여줍니다. 그러면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빌미로 임대인에게 뭔가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겠다, 중간에. 나쁜 의미는 아니었지만 묵시적 계약 연장은 그냥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2년이 안 됐는데 이분이 나가신대. 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이 갱신될 때 묵시적 계약은 없어질 없을 수도 거 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위험하니까. 아. 나 이거 딱지 받으려고 했는데 네. 2년 후에 나가시면 안 되니까 뭘 하시겠어요? 네. 계약이 만료되기 2달 전에는 꼭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겠죠. 아. 계약 연장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계약을 한다고 했으니까 2년은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을 재계약을 쓰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냐면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세입자가 어떠한 경우라도 최대한 2년은 최소한 연장을 할 수 있는 한 번의 권리. 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요때 이거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네. 재계약하시겠어요? 원래는 이제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됐었을 건데 네. 전화를 해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저 다시 쭉 2년 살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 쓰시죠. 전 쓸 생각 없는데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선 5% 이상 올려받을 건데요. 한 40% 올려주세요. 이러면 당장 이게- 어떻게 하라고? 쓸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 카드를 여기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결부가 되다 보니까 이 상생임대인 제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입자의 세입자들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만들어버리는 환경이 조성되는 네. 거 아닌가. 다양한 세상에 일들이. 착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착한 건 없는데 우리가 묵시적으로 그냥 착하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시스템적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보다 보면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좋은 부분들도 있고 예. 오히려 사람의 어떤 선함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혜택을 줄 테니까 그쵸. 같이 상생하자로 가려고 했는데 이 빈틈들을 좀 노리고 그렇죠. 좀 이런 이런 빈틈들이 여러 있습니다. 가지가 편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 생각이 네. 드네요. 오히려 똘똘한 임대인, 똘똘한 임차인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세를 줬어요. 네. 세를 줬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5% 안쪽으로 올리면 네. 상생임대인 딱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임대인만 안 바뀌면 돼요. 내가 빌려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면 상관없다는 상관없습니다. 거죠? 전 세입자, 후 세입자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다만 이제 전 세입자 기간이 1년 6개월. 네. 그 다음 들어오는 건 2년. 요거를 네. 딱딱 유지를 하셔야 돼요. 1년 그리고 6개월 금액도 이상 곧 지켜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그 한 번 딱 갱신되는 요 시점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한번 일어나야 된다. 2024년 12월 30일. 그렇죠. 진짜 얼마 없으니까 이번에 이제 좀 꼭 해야 되는 거네요? 이슈들이 좀 있겠네요.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2024.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돌아오는 분들은 한 번씩 고민을 해보겠네요. 한 번씩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상생임대인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이게 한번 연장이 돼가지고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막 전세 물량이 안 나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묶여 있던 게 시장에 나오면서 갑자기 가격이 급등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네. 안정시키기 위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안 올리면 5%를 안 넘게 하면은 집주인한테 혜택을 드릴게요. 네. 이거였거든요. 이 취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계약을 갱신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이 상황에서 판단이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세금은 올려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양도세는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제가 사는 동네만 해도 2배 넘게 뛴 집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양도세 차익이 진짜 어마어마한 집 한 채 맞습니다. 이상이니까 네. 그런 경우는 한 번 세입자한테 혜택 주고 양도세 면제 받는 게 훨씬 유익이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 딱지 한번 받아놓으면 그러니까요. 나중에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언제라도 쓸 수 있나요? 아니면 판매를 그 안에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라도 쓸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요건만
챙기고 딱지만 딱 상생 임대인 딱지가 붙었다. 네. 물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네. 설마 그 딱지를 뺏지는 않겠죠. 아, 소급은 안 시키겠죠. 예, 어쨌든 소급은 이미, 안 되고. 이미 네. 시행이 된 거니까. 맞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그럼 왜 한 채만 이 적용을 시켜줬을까? 네. 모든 집을 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모두가 정말 상생 임대인이 될 텐가 생각했는데 네. 그게 세수가 너무 줄어들까봐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할 수는 없었던 맞아요. 거군요. 예. 그런 게 있었군요. 전체를 다 해놓으면 모든 주택이 상생 임대인이라서 지금은 좋겠지만 네. 나중에 이 집을 언젠가 팔 때는 모두 다 양도세 면제를 받을 테니까 그쵸. 이러면 큰일 나죠. 아, 저는 그래서 왜 다 안 해주고 한참만 해준다는 거야? 저도, 네, 저 네. 혼자 막 빈정상해가지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네. 200채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네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200채, 뭐 5채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상생 임대인 되지 않겠어, 괜찮아, 상관없어, 이런 딱지 붙이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긴 하면서도 항상 어떤 정책이라는 건 균형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좀 우리가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다예요? 왜 세금 혜택 이런 것만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저는 임대인도 아닌데.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아, 집을 좀 많이 져주면 예. 그러니까 이 집을 많이 짓는 거는 사실 오늘 짓겠다 해가지고 내일 뚝딱뚝딱 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에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들,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 이런 규제 지역들은 이미 집을 지을 곳들이 없기 때문에 네. 꽉 들어찼기 때문에 뭔가를 헐어내고 다시 짓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헐는데도 진짜 헐고 다시 짓는 거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도 빨라야 7년. 그리고 우리 저기 비근한 예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그게 처음에 시작된 게 200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아직 못 졌어요. 아직도 지금 공정률이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 언제였더라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재건축 된다 해가지고 와 신난다 하고 아이를 키우셨던 분은 이 아이가 지금 성인이 돼서 받은 거를 전세 줘야 되고 뭐 들어와 살아라 그래야 되는 상황이네요. 별별 우여곡절이 다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라는 거는 가장 좋은 이제 정책이긴 한데 당장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이 지역에 공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을 들썩이게 만드는 또 부작용도 있잖아요. 아, 집값을 맞아요. 또 들썩이게 집값 많이 만드는. 올라가니까. 뭐 0만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당장의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 게다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만 바꾸는 거라서 국회에서 굳이 예, 막 이렇게 논의를 안 거쳐도 되고 정부가 결정만- 하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라 가장 어찌 보면 간편한 방법. 어. 우리가 열 날 때 그냥 감기약 먹는 것처럼 해열제 먹는 것처럼 그런 대단히 간편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부동산 뉴스 중에서 제일 궁금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서울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이 모자란 게 아니다. 네. 이독실 씨 같이 잘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저는 집이 없는 거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네. 그게 아니라 서울에 집이 모자라서 빨리빨리 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수치도 많고 그래서 헷갈리는데 소장님 어떤 거예요? 집이 실제? 부족하다고 보는 쪽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야 집이 부족하면 그런 통계를 이제 꼭 누군가 들고 나옵니다. 자가보급률.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헷갈려요. 그렇죠. 그리고 자가보급률과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세대수 대비 주택보급률이 네. 얼마느냐. 필요한 예를 들어 세대는 100세대인데 이미 그 집수는 100세대를 넘어서 105채가 있다. 이게 네. 통계예요. 그런데 여기 이 통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될 게 뭐 어떤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냐면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 세대수 자체에 그렇죠. 세대수 자체에 빠져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만 집이 남는다 부족하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집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급이 계속 돼야 돼요. 왜요? 오래된 집은 허물고 새 집을 지어줘야 그래야 내가 살 집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다주택자이든 뭐 1주택자이든 이미 집을 가지신 분이 네. 거기서 평생 살고 나는 죽어도 집을 안 살 거야라고 한다면 공급이 안 되겠죠 시장에. 네. 왜냐하면 건설사 입장에서 이분은 이제 집을 사셨으니까 더 이상 미래의 수요자가 아니야. 그러면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없어요 수요자가. 그렇죠. 이분들이 어딘가 빠져나가서 새 집을 들어가야 네. 그 헌집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보다 싼 가격에. 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다가도 낡은 차가 낡게 되면 팔고 새 차를 사고 네. 이건 중고차 시장의 매물로 풀리잖아요. 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집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앞으로 서울에서는 집을 절대 안 짓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네.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 새로운 집이 공급돼야 이사도 가고 빈집도 생기고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집도 계속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먼 미래에는 지금보다 쭉쭉쭉쭉쭉 줄어들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집을 한두 끝도 없이 늘리는 건 맞지 않아요. 그렇죠. 과연 옳은가? 슬럼가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면 있는 집을 아예 무너뜨리고 거기 자체에 뭐 공원을 네.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느냐.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야, 20, 30년 후에는 집이 남아서 슬럼가가 될 텐데 라고 한다면 그때 그걸 사실은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짓자니 야, 지금 주택 공급 이렇게 해놨다가 이거 부동산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걱정들도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 균형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은 걸 배우잖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두꺼봐 생각이 나네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거. 그렇죠. 순환해 근데 보죠. 생각해보니까 참 못됐네요. 두꺼비한테 헌집 주고 새 집을 달라 그러고. 네. 두꺼비 뭔가요? 두꺼비의 건설사인가요? 아, 제가 궁금한 게 네. 아, 두꺼비는 소주 술 먹고 한 얘기였나?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거래 절벽이 나타난다. 아. 그리고 뭐 집값이 빠진다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검색을 해봤잖아요. 네. 우리 집 주변 하나도 안 빠졌던데. 그렇죠. 맞습니다.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통계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을 대충 보고 기사 이 제목만 읽다 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게 거래 절벽이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그 어디 쌓였냐고요? 난 본 적이 없고. 그렇죠. 실제로 부동산 가보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고 집값도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금매라고 나오는 거 있을까 말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금방 채가고. 자, 네.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아파트들을 보면 한두 건의 거래 10억이었는데 뭐 9억에 거래됐다. 네. 이상하게 싸게 거래되는데 이것들은 사실 지인 간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요. 증여.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쭉 매물이 쌓여 있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거래량 자체가 거래 절벽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언제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아, 작년은 평범한 해가 아니잖아요. 그거예요. 작년은 평범한 해가 아니라 엄청나게 거래량이 폭증했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거래량이 뭐 30 몇 % 이상 급감했다라고 한다면 이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 드디어 이제 변곡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작년에 거래하신 분들은 최소한 2년, 3년 이상은 거래가 안 돼요. 그렇죠. 뭐 양도세가 우리가 집을 주식 사고 팔듯이 오늘은 5억에 샀는데 내일 시세 보니까 5억 5천이네. 단타매매? 이게 안 되잖아요. 주택은 단타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게 되면 일정 기간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당연한 거네요. 이미 서울에서는 손바뀜이 다 있었고요. 서울 외곽 지역에도 손바뀜이 있었고 손바뀜. 지금 나오는 거래는 최소한 과거 2, 3년 전까지는 거래가 안 되던 주택들이 이제 세입자가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물량들이라서 이 거래량이 급감했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집값 하락의 신호인가를 판단하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이독실 시험 망쳤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점 받았다가 이번 달에 한 개 틀려가지고 시험 망쳤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100점 받았다. 야, 나는 성적이 10%나 급감했어. 근데 한 개 틀렸어요. 한 개 틀려. 뭐 이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예전에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주 생각이 났어요. 우주요? 우주가 온도가 되게 낮다고 하거든요. 외계인하고 교실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한 영하 270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데 예. 그럼 만에 하나 네. 우주에다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면 굉장히 추울 것이냐. 네. 그럼 생각보다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요? 온도가 낮은데 대신에 입자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열을 뺏어갈 수 있는 입자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하나하나의 입자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거래 절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지 네. 하나하나의 가격이 이게 확 떨어졌다는 다운됐다라는 건 얘기네. 아닐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름 끼쳤어요. 그걸 네네. 거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한 개 틀리고 시험 망쳤다고 한다고. 아니 말이 틀립니다. 정말. 그런 거를 감안하면 된다. 감안하셔서 넓게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넓게 복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눈을 길러야 나가요. 근데 그런 자료들이 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거래 절벽이다, 거래량이 어떻게 줄었다, 뭐 양도세, 소득세, 상생, 임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 발표까지는 나오는데 그런 용어는 나와 있는데 세세하게 면면히 들여봤을 때 어떤 이슈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네.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분을 추앙해야죠. 막 그렇죠. 네, 네.
네. 우리는 이분을 놓치지 말고 추앙해야 돼요. 예. 살까요 말까요? 뭐 얼마나 오를까요? 그거 아닙니다. 미래는 아무도 판단을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 그 눈을 길러가지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사실 통계라든가 정보들은 많이 있는데 그게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진짜 지금 말씀 들어보니 거래 절벽이면 진짜 한 뭐 20억 하는 아파트가 최소 10억은 됐다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누가 절벽이라 그러니까. 1억도 안 떨어졌다는. 네. 그래서 가격이 절벽으로 떨어진 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거래량이 양이 줄었다. 줄었다. 그리고 그거는 그럴 만한 사정들이 다 있다. 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웃었어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네. 200만 원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대요. 네. 서울의 집값을 모르나? 국토부 장관께서 서울에 집이 없잖아요. 공안을 잘못 쓴 게 아닐까. 그래서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취득세 면제도 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좋죠. 좋은 건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혜택을 왜 줬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생애 최초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과거에도 취득세에 대해서 감면, 면제 요건은 있었습니다. 네. 뭐 소득 요건이라든가 집값이 뭐 수도권은 4억, 지방은 3억 이런 요건인데 생각해 보시면 그거 요건을 충족할 만한 주택이 이제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걸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50%까지만 감면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5억일 때 냈어야 될 취득세는 약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억일 때는 500만 원을 냈어야 되는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서 8억이 됐네? 그럼 800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생각보다 거죠. 많이 내야 되네요. 네, 그 부담이라도 조금 줄여주자.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취득세를 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복잡하게 막 또 계산하면 이것도 사람들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최대 200만 원은 네. 면제를 해주는 걸로, 최소 200만 원. 그래서 취득할 때 이 정도의 부담은 조금 덜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걸로 인해서 뭔가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와 드디어 취득세 면제이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어. 네.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도 굉장히 머리가 이런 거구나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기름에 들어가는 그 세금들 네. 감면했는데 왜 계속 오르냐 얘기했을 때도 너무 많이 오를 수 있어서 좀 감면해서 적당히 오르게 해줬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해가 쏙쏙 되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취득세가 너무 오르니까 과거처럼 좀 적당히 오르게 하기 위한 혜택으로 네.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웃을 수도 있는 저도 이제 보면서 이게 뭐야 싶었거든요. 그냥 200만 원 내가 낼 테니까 집을 사줘. 그렇지, 그렇지.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집을 사줘. 그 안에 건 내가 벌어서 열심히 할게. 제가 맨날 늘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가다가 키를 주셨으니까 이제 네. 차만 주시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 이런 뜻들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네요. 예.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거 네. 보니까 저 생각난 게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 질문해도 되죠. 네네네. 이 대출 규제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지금 뭐 40% 정도밖에 서울에서 못 받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좀 늘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80%까지 늘려줍니다. 집값의 집값의 80% 다만 최대 6억 원 한도. 그러니까 결국은 7억 5천까지가 최대고 네. 10억짜리 집을 사든 20억짜리 집을 사든 생애 최초면 6억까지는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는 6억? 6억은 대출. 근데 그러면 소득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잖아요, 또. DSR이 걸립니다. DSR. 예, DSR이라는 건 내가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예. 내 연봉 대비 몇 %냐. 근데 지금은 40%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1년 동안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내 연봉의 40%를 넘으면 안 돼. 이게 네. DSR 규제거든요. 네. 이렇게 따져보면 30년 만기로 한 4% 금리 네. 이렇게 대출 받으면 연봉이 대략 한 8,600 정도는 넘어야 예. 6억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그러면- 최초로 집을 사는데 연봉이 8,600인 사람이 처음으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그럼 그건 부부 합산인가요? 아니면 네, 어차피 뭐 차주 아. 대상이니까 네. 나눠봤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야 8,600이 안 되면 결국은 대출 한도가 받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6억 네. 밑으로 떨어질 네. 수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만기를 연장하는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이렇게 아. 그런 방법이 좀 차선책이 될 수 왜냐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갑자기 생각나니까 짱구가 생각났어요. 짱구 아빠가 퇴근하고 목욕하고 항상 맥주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대출이 40년 남았네 이랬을 때 제가 그 오빠를 보고 막 웃었고 또 대출 40년을 갚지 그랬는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대출을 40년, 50년.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는 1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도 있어요. 그럼 이런- 배를 이어서.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는 거죠. 아무나 비웃으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인 것 그럼요. 같아요. 사실 짱구 아빠가 인생의 승리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고길동 씨도 네.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라는 네. 걸 나중에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현우 소장님 보내드릴까요? 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